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프로이트는 되게 과거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를 기반으로 꿈을 꾼다고 말을 하고 융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무의식에 잠재워 있던 것들도 꿈으로 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꿈을 꿔요. 근데 아기는 쌓아온 그런 뭐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뭐 신화나 되게 환상 같은 거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였으면 아마 아기는 꿈을 안 꿨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르겠네요. 네. 일단 아기한테 꿈에 대해서 왜냐면 아기 그쵸. 입장에서는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인지도 부족하고 아직 그렇죠. 언어에 그쵸. 무슨 말인지도 안 되니까. 왜냐면 자기가 깨있을 때 본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꿈에서 본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분석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뭔가 아기가 꾸는 꿈에 대해서 좀 분석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융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인간의 성격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내가 보는 나, 자아와 남이 보는 나, 페르소나. 그래서 성격의 내면에는 자아의 열등하고 억압된 인격인 그림자가 있고 좀 더 무의식의 내적인 인격, 페르소나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억압된 여성적인 인격인 아니마가 있고 여성에게는 남성적 인격인 아니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를 처음 말한 게 융이에요? 네. 어. 굉장히 현대에 많이 쓰이는 이론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양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억압된 반대의 성의 기질이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20세기 근대 철학의 대표적인 프로이트와 융은 꿈을 최초로 분석하고 인간의 무의식을 해체했습니다. 이런 두 철학자의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가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거나 맞는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꼭 이분법적으로 선택할 건 아니지만 둘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꿈을 안 꾸지만 꿈을 꾸지만 기억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몇 번 이제 꿈을 판다던가 꿈 해몽 같은 거 네이버에 쳐보면은 그런 정형화된 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빨이 빠지는 꿈은 뭐 누군가 돌아가신 맞아. 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융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고 아니면 내가 어떤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해결하는 거라고 본다면 프로이트의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재밌네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이빨이 빠지는 꿈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뭐 이런 꿈은 뭐 길 가다가 떨어져 죽는 꿈은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데 이게 뭔가 통계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해몽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꿨을 때 이런 꿈을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단편적인 꿈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오늘 잠을 자다가 오늘 꿨는데 갑자기 이빨이 빠졌어. 그러면 네이버 쳐봐가지고 누군가 돌아가시는 꿈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려면 말했던 것처럼 꿈을 계속 기록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분석을 제대로 해야 알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약간 사주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주도 이게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 사람은 보통 이러한 기질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사주는 약간 믿잖아요. 약간 통계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꿈에 대한 해몽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빠지는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저도요. 진짜 생생하게. 그래서 그때마다 해몽이 맞았으면은 제 주변 사람 다 죽었어야 돼요. 저도 진짜 생생하게 빠졌는데 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전 되게 불안했는데. 건너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불안할 때 이 빠지는 꿈을 꾸더라고요. 약간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빨 빠지는 꿈을 제가 진짜 많이 꿔서 찾아봤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나폴스님이 그 노이만님 태몽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네요. 그 그쵸. 뽑는 꿈. 네, 그리고 뭐 쫓기는 꿈 이런 것들 아니면 누가 칼을 들고 달려온다.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도 뭐 어떤 스트레스, 뭐 쫓기고 있다 이런 것들 사실 되게 많이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은 키가 큰다. 저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행동이 어떤 걸 반영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그때 20살 때 약간 재밌게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심리학의 목적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행동 심리학 이런 거 FBI 이런 거 막 봤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때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네요. 그 꿈에서 싸우면은 너무 못 싸우지 않아요? 네? 꿈에서 막 달릴 때 좀 느리게 맞아. 달린다던가. 근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 잠이 들면은 뇌가 숙면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뇌의 일정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꿈에서 싸우면 뭐 펀치가 좀 느리게 나간다거나 뭐 달릴 때 최대 속도로 뭐 달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다 뇌의 그 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하네요. 아니면 덮고 있는 이불이 좀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완전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팔이 무거우니까 팔이 잘 안 올라가네 하면서 느리게 되는 죄송합니다. 전 근데 도망가는 꿈이랑 싸우는 꿈 몇 번 꿨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때마다 진짜 막 너무 느리게 달리고 막 내 주먹이 너무 느리게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 꿈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그냥 귀신 나오는 꿈 정도? 근데 저 그 나폴스님 이불 얘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그 밖에 있는 외부 환경이 꿈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극세사 이불을 제가 한번 머리 위까지 쓰고 잔 적이 있었는데 불가마에서 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에서 꿈을 깼는데 다 이렇게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더워가지고 그랬구나. 그리고 뭐 공포 영화를 보고 자면은 악몽을 꿀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주온 보고 진짜 화났거든요. 원래 제가 공포 영화 보면은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주온은 그 이불 속에서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전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아요. 저도 못 절대 봐요. 안 봐요. 원래 공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극하죠. 예를 들어 뭐 그 도어벨 같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의 약간 너무 숨어 싫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융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MBTI 이거의 유래가 융의 성격론이에요. 융이 성격을 이제 인간의 성격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4가지로 구분을 했고 12가지 원형에 대한 이론도 남겼거든요. 이게 이제 후에 MBTI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MBTI 알고 계세요?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 MBTI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스파크형 ENFP입니다. 이거 ENFP. 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이거 나와요. 저는 그 MBTI 딱 한 번 해봤는데 한 1년 전쯤? 그때 이제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거 나왔거든요. 저는 좀 바뀌었는데 ENTJ에서 ENTP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폴슨 저랑 똑같아요. 그래요? ENTP. 발명가요? 네. 네. 저는 ENFP가 나왔었는데 좀 더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ENTP로 바뀌었어요. 저는 까먹었어요. 짐작해볼까요? 일단 I일 것 같고 INTJ가 아닐까요? 저도 그거 지금 보고 그쵸. 있었거든요. INTJ이실 것 네. 같은데 아마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과학자형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저희 중에 유일한 I네요. 이거 약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E랑 I랑 S랑 N 뭐 이거 어떻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일 첫 번째 E랑 I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두 번째 S나 N은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게 뭐가 S가 감각적인 거고 N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거. 예를 들자면 감각형은 숲보다 나무를 봐요. 그 직관형은 나무보단 숲을 봐요. 그 앞에 그 내향적은 E가 E가 외향, 외향. 외향. I가 내향. 그리고 판단할 때 T는 사고적으로 판단을 하고 F는 감정적으로 판단한대요. 그리고 행동할 때 J는 판단을 하고 P는 인식을 한다. 그래서 판단 인식을 나누려면은 판단은 일을 계획을 해요. 하나하나. 뭔가를 할 때 계획을 다 세우고 그대로 한다면은 인식형은 내킬 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든 거 이제 융이죠. 그럼 이제 한번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현대의 꿈은 어떤 것일까요? 현대의 종교는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은 꿈에 대해서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뇌파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꿈을 꿀 때 실제로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탐구하게 되었는데요.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기 위한 과학 이론들은 아주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1973년 하버드 대학 신경정신과 의사인 앨런 홉스 박사와 로버트 맥칼리 박사는 꿈은 의미로 가해지는 뇌의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이제 활성화 합성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에 따르면은 우리가 꿈을 통해 보는 이미지들은 단지 뇌가 오늘 경험한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와 융이 생각하는 꿈이랑은 굉장히 정반대적인 생각이죠. 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홉슨 박사는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는 곧 잊어버리는 이유가 나폴스님이죠. 꿈이 뇌 워밍업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꿈이라는 작용을 통해 예행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어받아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가설이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션 이론인데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꿈이라는 위험성이 적은 환경으로 가져가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하고 있을지도 모를 슬픔과 트라우마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이마님이 말한 것처럼 북한군과 싸우는 꿈은 싸울 수 있잖아요.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행 연습. 전쟁 오. 났을 때를 대비해서 리얼 참 군인이시네요. 예비 예비 훈련을 꿈속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미연에 연습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핀란드 뇌과학자 안티 레본수오라는 교수는 이제 꿈을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봤죠. 이제 현실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꿈을 통해 위험을 대처해 나갈 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꿈의 과정을 시연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요. 쥐의 뇌로부터 꿈을 꾸면서 자는 잠, 그래서 렘 수면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미로가 있는 실험 장치에서 반응을 살펴본 결과 나아갈 길을 찾거나 위험 시설을 탐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렘 수면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최초의 생리학적인 수면 연구,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렘, REM인데 이제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얕은 수면 단계죠. 이때 이제 꿈을 꾼다고 합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에서는 이제 비렘 수면 단계에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데 이때 피로를 풀고 원기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초기 생리학 연구는 뇌전도 신호와 수면 패턴을 관찰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제 발달을 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꿈이라고 지칭되는 렘 수면을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도 말합니다.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하며 하룻밤 동안 4, 5회 정도 경험한다고 해요. 렘 수면은 뇌파가 특징적인 활동성 뇌파를 보이면서 근육의 긴장도를 최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눈을 굉장히 빠르게 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은 뇌의 활발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꿈을 꾸는 촉매제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수면력은 실제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욕구 중 하나죠. 인간이 최대로 잠을 자지 않고 버틴 기록은 11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험용 쥐를 자지 못하게 하자 2주가 지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잔인하네요. 그래서 충분한 잠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도 있는데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초파리 실험 결과에서 초파리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결국에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한 초파리는 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습에도 굉장히 요즘 수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밖에도 꿈을 꾸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곤 하는데 어떤 것들이 경험해봤을까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몽유병이 있죠. 주로 이제 6, 7세 아이들에게 발생하고 잠든 뒤 깊은 수면에 빠지는 2-3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요. 혹시 몽유병 해보신 적 있나요? 몽유병을 제가 했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몽유병을 내가 한 걸 누가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잠꼬대는 많이 하는데요. 아직 뭐 돌아다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사실 잠꼬대도 좀 신기해요. 그러면은 꿈에서 꿈을 꾸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내뱉는 게 잠꼬대인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쉬는 상태지만 그게 말로 나온 제 와이프는 저랑 가끔 대화해요. 꿈꿀 때요? 제가 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은 뭐 그래서 하면 또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저가 사실 명문병을 꾼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공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밤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어제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자는 방에서 뭔가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뭐야 침입단가? 하면서 약간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쓱 열었더니 제가 옷장 위에 서서 그 옷장에 머리를 박고 있었대요. 좀 무서워요. 쿵쿵쿵. 너 뭐해? 하니까 제가 아빠를 이렇게 쓱 보더니 몰라? 이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자. 그러니까 알았어. 하더니 침대 가서 잤대요. 그래서 저는 푹 자고 아빠는 그 이후로 잠을 못 잤어요. 무섭네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저는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몽유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실제로 몽유병은 이제 심한 스트레스나 이제 피곤한 상태에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만 있네요. 그 다음은 가위 눌림. 저 가위는 눌려본 적이 없어요.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가위를 항상 눌려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 다 눌리는데 저는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서 항상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인생에서 언제 한번 가위가 눌려볼까. 근데 병원에서 있었는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팔을 다치기도 했는데 그냥 그 느낌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있는데
저도 원래 그런 거 안 꾼단 말이에요. 근데 막 중학교 때 이런 거 뭐 귀신 얘기하면서 막 저기 뭐 구석에 귀신 좋아하고 뭐 홀수인 거 1명 3명이면은 짝 맞추려고 귀신들이 온다 막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가위 눌리는 거 궁금하다고 하니까 그 형이 불러다가 진짜 얘기해주면서 이게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씨 할까마다 무서웠는데 형이 얘기해줘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어쨌든 뭐 그 앞에 얘기는 되게 길고 형이 말한 건 뭐냐면 그 가위가 눌리면 귀에서 소리가 막 윙 하면서 들린다. 그리고 눈을 뜨면 귀신이 앞에 있는 거다. 그래서 눈을 최대한 뜨지 말고 새끼손가락을 걸라고 움직이려고 해라.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는 다음에 와 약속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귀신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해서 설마 꿀까 해서 막 그러다가 그때 중3 때인가 중2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을 자는데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안 떠지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는 순간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안 떠져 절대.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어요. 다음에 와 하는데 딱 풀렸어. 제가 딱 일어났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리를 꼬고 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감각이 안 통해가지고 이제 막 기어갔었죠. 그래서 그게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제 스스로가 기가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가 센 게 제 성격 자체가 센 게 아니라 보통 귀신을 접하는 게 기가 약하면 이렇게 가위 눌리고 이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가 되게 센다고 느껴가지고 저는 귀신을 어느 순간부터 전혀 안 무서워했거든요. 귀신이 나타나면은 어차피 나한테 뭐 할 수 있나? 내가 귀신을 먼저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와봐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막 귀신을 오히려 만나면은 내가 귀신하고 얘기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 밤에 꾸실지도 몰라요. 오늘 약속하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할게요. 저는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데 저는 가위 눌릴 때 좀 걱정되는 게 몸이 그러니까 사지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은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지가 안 움직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면 어쩌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위 눌릴 때마다 항상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세요? 손가락 계속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약속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약속하면 안 돼 이제. 그래. 박순영 뇌 신경과학 교수는 가위 눌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줬냐면요. 렘 수면을 통한 뇌 활동으로 이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근육의 긴장도가 최하 수준으로 저하되면서 온몸의 근육이 풀린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느낀다고 합니다. 근육이 풀리는데 왜 몸이 마비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육을 움직여서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건데 근육이 완전히 풀려버리면은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머리에서 인식하는 것과 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움직인다는 거는 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뇌 속에서는 내 감각으로는 움직여야지 하는데 이제 몸은 이미 긴장이 풀려버린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자각몽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요. 사실 되게 저는 이걸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꿈속에서 내가 뭐 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 자각몽을 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각몽 대해서 하나 말하자면은 제가 꾼 건 아닌데 제 동생이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때 이거에 엄청 빠졌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방법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막 눈을 감는 타이밍에 눈을 반대로 떠라, 일기를 계속 써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생이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그 단계가 있대요. 어느 단계에 가면 갑자기 삐 소리가 나고 가위가 눌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뭐 자각몽을 꾸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동생이 실제로 그대로 하다가 그 삐 소리 나는 부분까지 갔대요. 실제로 그 가위 눌리기 직전까지.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걸 지나야지 자각몽이 되는 건데 걔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걸 깬 거예요. 그다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가 잠을 못 자가지고 아마 걔가 몇 년 동안 불을 켜고 잤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각몽이 뭐예요? 자기가 꿈인데 꿈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인셉션 생각하면 돼요. 그럼 꿈속에서 막 만들고 그렇죠. 막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약간 GTA 되는 거네요. 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꿈속에서. 와. 그래서 막 그 경험담 이런 거 보면은 꿈에서 딱 자각하면 하늘 날자 그러면 슝 날 수 있고 그렇게 막 그거 된다고 해요.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 있어요. 저- 방법이. 저 꿔봤어요. 저는 그런 꿈을 몇 번 꿔봤어요. 근데 그냥 빨리 꿈에서 깨고 싶다 해서 깼는데 그거 깬 것 자체도 꿈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이게 진짜 꿈인 걸 아는데 이게 꿈이 깨도 다시 꿈이고 그래서 이 쳇바퀴가 언제 끝날까 하는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그럼 그 과정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꾼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 그냥 꺼진 거구나. 네, 그냥 꺼진 와, 거예요. 그냥 부럽다. 가위 눌리는 것처럼. 저는 스트레스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진짜 무섭대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막 가위 눌리고 그걸 다 견뎌내야지 그렇게 가는 건데 과정이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현상이기는 해요. 이 현상 자체가. 정신분석학 연구자들은 이 자각몽을 꾸는 시기에 두뇌 정면의 넓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이 동시 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낸 적이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이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지난 2014년 네이처 신경과학은 두뇌 정면에 미세 전류를 흘려서 신경세포의 동시 활성을 촉발시키면은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자각몽을 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과연 시각장애인들도 꿈을 꿀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조사해온 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도 당연히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꿈과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이제 덴마크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제가 조금 조사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구 참가자들을 선천적 시각장애인, 그리고 후천적 시각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세 급으로 나눈 뒤 4주 동안 이들의 꿈 내용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선천적 시각장애인분들은 누구도 꿈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후천적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들이 시각을 잃은 시점이 오래될수록 시각적 자극의 빈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 꿈을 꿀 때 시각적인 요소는 비장애인 분들에 비해서 적지만 미각이나 촉각, 후각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았다고 합니다. 아, 꿈에서 촉각이나 미각을 이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시각보다는 그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감지를 하시는 거겠죠? 저희는 시각만 보지 않아요, 꿈에서? 저희도 촉각이랑 느끼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시각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느끼죠. 왜냐면 제가 불가마같이 덥다고 느꼈으니까. 그러네. 그쵸, 그쵸. 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악몽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적 시각장애인 분들은 꿈의 무려 25%가 악몽이었고, 이 비율은 비장애인 분들의 6%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길을 잃거나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맨홀에 빠지거나 하는 등의 위험 요소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꿈에 반영된 거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꿈은 지금 현대에 사실 영화나 미술에 많은 소재가 되기도 해요. 그 2010년에 가장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꿈에 대한 훌륭한 영화가 한 편 나왔었죠.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마크님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인셉션이란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 한 3번 봤거든요. 3번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진짜 인생 영화인데, 매트릭스랑 약간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제게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까 사실 루시드 드림 얘기할 때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 난나님께서 인셉션 좋아하시면 한번 얘기해달라 해서 제가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셉션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루시드 드림이에요. 그 인셉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꿈으로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침투한 사람들은 꿈이 꿈임을 알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헤쳐나가는 건데, 인셉션에 보면 대표적인 장면 있잖아요. 여자 처음에 만나가지고 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사실 꿈이다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갑자기 천장이 갑자기 땅으로 바뀌고 막 그런 맞아요. 장면. 그게 루시드 드림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되고, 마지막 장면이랑 첫째 장면 보면은 거기에 일본인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걔가 이제 거기서 되게 늙잖아요, 꿈에서. 근데 걔는 이제 꿈임을 모르고 나서 그게 꿈에서 늙은 건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루시드 드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걸 중요한데, 인셉션에 보면 팽이 돌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가 꿈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꿈이 너무나 현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걸 현실처럼 생각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팽이나 이런 걸 돌려서 자기가 알아봐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장자 얘기,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의 꿈을 꾼 것인가, 그 장자가 그 나비의 꿈을 꾸고 그게 너무 생생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도 지금 인셉션처럼 루시드 드림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이게 되게 그냥 소설적인 장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잭 갈란트 교수가 fMRI로 뇌를 이제 다 연구를 하고 찍었더니 그 사람이 꿈속에서 뭘 보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또렷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 75%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꿈에서 본 그 이미지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을 깨워서 방금 본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인식이. 왜냐면 그 사람도 꿈속 무의식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ATR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것을 봤을 때의 뇌파가 같대요. 그래서 이 뇌파는 이걸 봤다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뇌파를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정말 인셉션처럼 뭔가 남의 꿈의 내용을 영상으로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꿈을 조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뇌의 작용들이 어떻게 자극이 되고 그게 영상으로 시각화까지 될 정도라면 어떤 자극을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요. 가령 잠자는 사람 곁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뭐 냄새를 맡게 해주거나 이런 이제 그런 감각적인 자극을 줬을 때 실제로 그 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라디오스타에서 되게 웃긴 분이 말한 거 있는데 아내가 코 골았는데 그 소리가 뭐 국회의원 뭐였죠? 그렇죠. 뭐. 내가 이제 맞아 내가 맞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내가 이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깼는데 이제 아내가 내가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손을 계속 로봇처럼 움직이는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이거죠 사실은. 그게 이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꿈이었던 거예요. 되게 웃겼는데 그거. 다음은 또 두 번째 영화 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제 난나님이 저한테 좀 추천을 해줘서 이제 보진 못했고 링크로 약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기도 했는데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이제 살인자가 잡혔는데 걔가 이제 사실은 한 명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상태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잡혀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살인자가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면서 그걸 찾는 과정인데 일단 전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영상으로 보진 않았는데 제가 약간 범죄나 이런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건 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람 막 잡아다가 막 표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는지 잘 어쨌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나왔고 여기서의 영화 감독이 되게 예술성이 굉장히 높아서 장치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작가 중에 이제 그 영국의 현대미술의 되게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데미안 허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이냐면 동물들을 이렇게 파편처럼 잘라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고 꿈을 연결한 거여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안 볼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이 꿈은 굉장히 그 억압된 무의식,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방어 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어요. 저는 약간 프로이트와 융의 어떤 심리학 교재로 써도 괜찮을 법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잔인해요. 이게 살인마의 어떤 트라우마와 내면을 보다 보니까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 정신속이 어떻겠어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미지들과 끔찍한 비유들인데 그거를 사실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관련된 예술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되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유명한 꿈에 대한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파프리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딱 그 소재로 해요. 사실 그래서 인셉션이 처음 나왔을 때 파프리카의 소재를 도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근데 이야기를 푸는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소재는 항상 겹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뭐 새로 나온 건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만의 방식으로 그 꿈의 세계를 묘사를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기발하고 인상적인 작품이라 이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벼운 거는 이거는 안 잔인해요. 이건 전혀 안 잔인하고 오히려 약간 달달한 꿈을 꾸는 그런 느낌인데 수면의 과학. 이 영화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예술가들도 꿈에 대한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살바도르 달리라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프로이트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살바도르 달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봤어요. 그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인데요. 다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시계가 되게 늘어서 있는 약간 치즈같이 왜 탁자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작품이 바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인데 이걸 제가 뉴욕에서 인턴으로 일을 할 때 모마에 있어요. 뉴욕에 있는 미술관인데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독특한 사람인 게 콧수염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찾아보면은 아실 텐데 살바도르 달리가 자기 코수염으로도 미술전을 열 만큼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대표작은 기억의 지속인데 이 작품도 무의식을 반영을 많이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시계가 과거와 달리 이 살바도르 달리의 억눌린 욕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가족사와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현실 세계와 달리 견고한 모습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작가예요. 이 작품 보면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미술 작품도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악몽이라고 딱 예술 작품을 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헨리 푸젤리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헨리 푸젤리라는 이 화가는 1741년 생이고 1825년까지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프로이트는 1856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겹치죠, 둘이.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내기 전에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렸던 거예요. 인간의 억눌린 욕망.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말 그림 같은 경우는 악몽에 이제 말을 많이 그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욕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해요. 말이요? 네네. 왜요? 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아, 약간 그죠? 야생적이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유명한 사람들은 다 말을 타. 적토마. 맞죠? 여포 같은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말을 타야 된단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고 그게 사실은 차까지도 반영된다고 해요. 요즘은. 말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유독 스포츠카나 강렬한 차에 좀 끌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그럴싸하죠.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미스터리,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들 꿈에 대해 알고 계시던 내용이 많았는지 또는 뭐 새롭게 알게 됐거나 바뀐 생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떠셨나요? 아, 진짜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저 꿈에 대해서 원래 제가 미스터리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꿈이 아니라 이게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알고 나니까 더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도대체 꿈이 뭘까? 지금 우리가 현실인가? 꿈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드 선. 빨간 태양. 저는 왜 꿈을 안 꿀까? 꿈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 이걸 좀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오늘은 제 아내한테 말도 좀 걸어보고 그렇게만 해봐야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가 꾸는 꿈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요. 기록을 해야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꿈은 왜 항상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까요? 진짜 이것도 꿈의 특성인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좀 기록을 했다가 좀 나중에 이 데이터가 모이면은 저 스스로 통계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꿈이 있으면은 저렇게 되더라. 뭐 이런 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하는 걸 스스로 이제 통계를 내서 어떤 것에 뭐 지표로 사용을 해볼까. 진짜요? 야망. 기록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루시드 드림이란 거를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셉션도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자면 보고 자려고요. 영화를 통해 인셉션. 네. 제가 말한 영화도 봐요. 더셀. 네. 안 보시고 추천을. 저는 무서워서 못 봐요. 그거는 대낮에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꿈으로 하기엔 너무 이미지가 강렬해서. 하지만 저는 명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저의 이런 미스터리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폴스님이 하시죠. 네, 지금 아직 좀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이코패스를 좀 제가 많이 말했던 사이코패스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사이코패스일 수 있어요. 저도 그걸 항상 궁금해했고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쫄보여서 쫄보지만 쫄보 중에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